헌법은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공화정 체제 하에서의 헌법은 통치 구조죠. 또는 통치 기구를 결정하는 틀이죠. 통치 기구 내지는 통치 구조 또는 통치 지배 구조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을 씁니다만 하여튼 그 가장 그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틀이죠. 그래서 어떤 그 법들도 헌법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그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헌법이 확정이 되면은 모든 국가의 틀이 결정돼 버리죠. 근데 이제 그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 헌법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공부방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그 몇 차례 이야기를 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정치 개혁에 있어서 제1로 중요한 결정적인 개혁은 물갈이다. 세대 교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떠한 제도나 틀 또는 법도 사람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독재가 가능하게 하는 헌법이라고 할지라도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와서 하면은 국민들한테 훨씬 이로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서 몰아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대통령이 그 주어진 권력을 잘 국민을 위해서 활용해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 이상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건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도죠. 기본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치개혁 추구하는 그 방식도 자식 세대의 세대교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고,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치장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깨끗하면 다소 남루하고 허름하더라도 멋있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이제 네 번째부터는 제도다. 제도의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좁혀서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이제 해본다라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개헌의 이야기를 이제 평을 해본다라면, 아까 우리 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개헌된 헌법입니다. 1987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 전 상황은 군사 독재 정권이, 그것도 박정희 정권 때 영구 집권을 위해서 정말로 왕정 시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헌법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정권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개헌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내가 독재 안 한다. 나도 독재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7년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의 한국의 그 이른바 헌법학자라 이른바 그 뭐 헌법에 그 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이나 기본 틀 개념들이 모든 것이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는 또는 독재적인 권력을 대통령한테 집중시켜주는 식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87년에 개헌을 했지만 대통령을 단임제로서 7년도 이제 너무 길다. 그래서 5년으로 그 정도 바꾼 거죠, 사실은. 그 위에 나머지 문구는 거의 그대로죠. 그 위에 나머지 문구.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최선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72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표현은 제가 다른 나라 그 일본 헌법이나 그 이런 데서 보면은 없어요. 이런 헌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대통령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헌법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이른바 독재 정권을 영구화시키기 위해서 그 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87년 헌법 개정을 했지만 대통령 하나만 딱 집어서 거의 원포인트 개헌에 가까울 정도는 하나만 집어서 5년으로 단임제로 바꿨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어떤 뭐라 할까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한테 여전히 사법이나 입법 권한을 주고, 책임내각제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짬뽕하는, 말이 책임내각제지 사실은 그것도 독재정권 시절에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면피용이었죠. 그러니까 내각의 책임자는 총리다. 잘못하면 총리 책임이다.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이런 이제 그걸 명분으로 이렇게 책임내각제라는 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그런 대목에서도 조금 이제 개헌의 필요성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87년 이후에 벌써 얼마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25년의 세월이 지났죠.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제 그 93년에 정치 민주화는 이루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의 삶이나 세상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죠. 특히 87년 개헌 당시, 87년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제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그 문제들이 지금 국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바라는 이제 요인으로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7년에는 뭐였겠습니까? 국민이 중심이 아니고 권력이 중심이었고, 뭐 국민의 의무를 강조를 했죠. 4대 의무를. 의무를 국방에 뭐 납세 세금 내라, 뭐 근로를 해라, 뭐 일을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그 의무를 강조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는 정말로 그 국내외적으로 세상이 급변해서 이제 또 경제가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띠면서 다음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말로 그 상대적인 절대적인 빈곤도 심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인 빈곤도 굉장히 극심하게 심화됐다든지 하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렇게 수용을 못하고 있다. 왜 수용을 못하고 있냐면 역시 이것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헌법에서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그런 입법을 해가지고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죠. 안 한 이유는 뭐죠? 그거 뭐 좀 강화하지 않으면 저놈 좌파 빨갱이야. 그냥 놀고 먹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저거 반대하면은 저놈 수구 꼴통이야. 제 신자유주의하고 시장론자야. 뭐 이런 황당한 근데 이 이념 싸움. 그러니까 이 이념 싸움에서 근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죠. 내가 계속 국회의원 해먹어야 되고, 내가 계속 장관 해먹고 못하고, 내가 계속 권력자로 남아있으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시대착오적인 이념 싸움으로 해서 국민들을 그 틀 속에 올가매는 거죠. 국민들은 그 틀 속에 올가매일수록 자기들이 계속 해먹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도외시할 때 자기들의 어떤 권력욕이나 무지나 어떤 그 부도덕함을 그 포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데 해결을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헌법이라도 좀 바꾸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그 생명과 의료에 관한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국민의 기본권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어느 정권이라도 헌법에서 정한 그 국민의 기본권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국민의 그 의료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그 건강에 관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느 정권이든 간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장을 해야 됩니다. 헌법이 그렇게, 안 그러면 위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버리면은 꼼짝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지난 그 25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변화됐고, 국민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에 생각하는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또는 국가가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나 내용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명시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 엉터리 정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지금 교육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등록금 문제나 뭐 교육 고등학교 뭐 의무교육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 이런 것들이 왈가왈부한데, 국민들 여론을 물어봐서 이건 국가의 책무로 하자,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자, 평생 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가 좀 책임을 지는 구조로 하자. 그러니까 이 국가의 모든 그 자원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동체의 어떤 부담으로 하는 그 어떤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헌법에 그걸 딱 정해놓으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부터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7년에 이른바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 대통령을 이렇게 영구 집권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을 몰아주기 위한 이른바 상권 분립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25년 이상이 지난 과정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책무로서 또는 국민들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범위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25년 이상 지난 그 과정 동안에 정치권이 전혀 그런 것들을 국민의 그 뜻도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 권력 그 한 자리에 더 해먹는 데만 급급하는 식으로 선거 때만 이렇게 해놓고는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든지 돈이 없습니다라든지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아지면 합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해버렸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그런 정치권들의 술수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해서 그런 국민의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는 좀 넣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헌법이 기계적인 권력 구조하고 국가의 틀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계속 공부방에서 그 이야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왕조시대에서 조선왕조에서 근대 공화정으로 넘어오면서 자기 스스로 첫 단추를 못 깼다라고 그랬죠. 근데 왕정국가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왔던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동일이라든지 심지어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전부가 다
왕정국가에서 공화정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이 시민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스스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국가 이상적인 목표나 그 지향점을 이렇게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넘어왔다 이거예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했죠.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실패했지만은 볼셰비키 혁명해가지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이렇게 통해서 인민들을 모두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부르자를 척결하고 뭐 이런 거는 부르자를 척결한다는 거는 프랑스 대혁명 때 이른바 구시대 앙샹 레짐, 구시대 척결한 거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도 모택동이 대장정을 거치면서 후에 이제 그 내전을 거쳐서 똑같이 그 사회주의 그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장정의 어떤 기본 철학이나 이념 뭐 이런 것들로서 이른바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등소평을 거치면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정 구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특히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의 일반 대중들의 힘으로 넘어왔고 국가의 어떤 그 지향점들을 다 정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걸 못했어요. 조선이 부패해가지고 식민지가 망해버렸어요. 식민지가 됐죠. 식민지 끝나니까 위아래로 미소 냉전을 해서 위아래로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독재가 시작됐죠. 위아래로 남북한이 독재가 시작됐잖아요. 뭐 진보네 보수네 좌파네 뭐 꼴통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겼잖아요. 결국에는 뭐 그런 것도 다 미국이나 소련의 이렇게 조종이었죠. 영향력이 있었죠. 겨우 이제 93년에 이른바 OECD 회원국가 중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뒤늦게 이른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한국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 다른 나라들은 100년 전, 150년 전에 그 나라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민주주의 근대 공화정 국가로 넘어왔던 것을 한국은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한국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지향점들을 이렇게 수렴해서 그걸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미국 헌법이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15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헌법을 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통령 새로 된 사람마다 그 헌법에다 얹고 선서하고 있잖아요. 그 헌법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한국의 헌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전문에 뭐 다소 있지만 너무 그걸로는 너무 이렇게 과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헌법이 그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지향점이나 희망을 좀 담아야 됩니다. 희망을 담으려면 그냥 추상적인 그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자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합의를 헌법에 담으면 그게 희망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정신이 된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비로소 한국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이 자기 힘으로 근대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주체적으로 넘어오는 첫 단추가 된다 이겁니다. 그걸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권력 구조에 관한 거죠. 마지막 부분에 그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최 소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개헌 논의는 대통령을 단임제로 하냐 중임제로 하냐 뭐 그런 정도예요. 아주 그 한심하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해도 수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옛날 독재정권 시절하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당시 독재정권의 헌법은 누가 작성한 줄 알아요? 한두 사람이 있어요. 헌법학자라는 사람들. 한두 사람. 지금은 헌법학자가 천만에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해서 국가의 장래 비전, 가치관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법적으로 좀 이렇게 앞뒤가 맞게끔 자꾸를 다듬는 역할 정도는 할 일이지, 전체 법적인 어떤 틀이나 체계를 갖추는 정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헌법학자가 한두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헌법을 혼자 찍찍찍, 그러니까 그 헌법에 무슨 경제민주화나 뭐나 이런 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헌법이 일 개인의 특정 분야에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보상을 받았거든요. 독재 권력한테서. 저희 때는 뭐 무슨 유신 헌장인가 또 뭐 누가 일필휘지로 써가지고 한 걸 달달달 외우고 그랬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 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 논의되고 있는데, 물론 그 권력 구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죠. 두 가지 틀이 있는데, 대통령제하고 이제 내각제 형태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가로축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로축으로는 이제 소선거구제하고 정당비례제 양극단으로 있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시켜서 소선거구제하고 정당비례제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네 가지 조합이 나오죠. 네 가지 조합이 나오죠. 대통령제 하에서 소선거구제하고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비례제,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소선거구제하고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당비례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소선거구제는 어떤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식이죠. 미국식인데 미국적인 이제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건 왕조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론이죠. 지금은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한두 명 인물로 국가를 경영한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이제 민주화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만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선거를 하면서 모조리 다 인물론을 내세우고 인물 검증을 해왔죠. 엄청나게 인물 검증한다고 선거 때만 하면 장사했잖아요. 언론들 엄청나게 장사하잖아요. 선거 홍보 막 해서 광고도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 막, 보통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이상, 듣지도 못하는 시민단체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검증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말할 수 없이 검증을 했잖아요. 근데 검증한 결과는 뭡니까? 개판이죠? 개판이니까 지금 국민들 삶은 엉망진창으로 어려워졌고, 정치는 기존 정당들은 국민들이 다 등을 돌려가지고 이제 느닷없이 새로운 무소속 인물이 나와서 그냥 기존 정당을 흔들어버릴 지경까지 와 있잖아요. 더 이상 뭘 어떻게 상황을 설명합니까? 인물론이 실패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한두 사람이 모든 걸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왕조시대의 유물입니다. 임금이 있고, 임금 밑에 정승 대신들 이렇게 계급제 사회거든요. 신분제 사회에서 그냥 인물론이라는 건 거기에서는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정승 대실 거냐? 누가 인물이냐 이거죠.
왕조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그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로 넘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화한 상태에서는 이런 인물론으로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 구조도 인물론에 기반한 권력 구조로서는 한계가 여실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과거 독재 정권의 그 후유증이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한 세대가 지나야 청산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인물론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10년이면 세상이 변해버립니다. 지금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탈락할지 어쩔지 모르는 백척간두에 서 있죠. 그 중고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각자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이제 그 정당 비례제인데, 근데 이 경우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 비례로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 비례제라는 것은 인물론이 아닙니다. 정책 중심을 전제로 하죠. 소선거구제는 인물론입니다. 정책보다도.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죠. 근데 지금 한국의 지금까지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20대, 40대가 나서서 물갈이를 함과 동시에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정당 비례제, 정책 중심의 정당 비례제의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력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당 상권 분립을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의원내각제에서의 이제 소선거구제와 정당 비례제죠. 근데 의원내각제에서 소선거구제를 하는 경우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정치가 정체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소선거구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세습을 해버려요. 인물론이 그냥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려가지고, 인물론이 뿌리를 내리면 세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당 비례제,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정당 비례제를 하는 게 독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규정하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사람과 제도가 동시에 맞물려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그 근대화 과정, 근대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특히나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화가 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킨 상태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놔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여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당의 대표가 인물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힘이 줄어들고 있어 꼭두각시가 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 제도를 같이 손대지 않고서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손대는 건 위험하죠. 더 혼란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부분은 관계없이 고쳐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인 그 한국에서 개헌에서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이라고 한다라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소선거구 제도에서 정당 비례제로의 방향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20대, 40대가 같이 참여해서 힘을 모아서 정치 세력화한다라고 하면 이런 방향의 개헌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20대, 40대에서 300여 명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하면 300여 명 국회의원도 이렇게 만들어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중심의 국회도 만들고, 정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게, 한두 사람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둘리죠. 이렇게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권력을 줬는데 대통령이 몰라요.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은. 원자력을 폐지를 해야 돼. 원전을 폐지를 해야 돼. 저걸 유지를 해야 돼. 판단을 못해. 모르니까. 아니면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독단적인 결정을 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이 정책 집단화돼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은 한국의 최고의 정책 집단이 결정한 것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해도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최고의 정책 집단이 결정하기는커녕 정말로 턱없는 엉터리가 한두 명이 그냥 확 정해가지고 몰아붙여서 해버리는 것은 나라 말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더 이상 이제 한계에 와 있다 이거.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거.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에서 정당 비례제로 하는 것이 총리제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총리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총리의 어떤 그 권한보다도 정당의 정책 권한이 더 커지죠. 정당 내에서도 총리가 견제될 수 있고, 또 정당 간에도 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정당들이 존재할 수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정책 중심의 연립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책 중심에. 반드시 과반수를 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소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개헌에 관해서 지금 이건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짜고 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근데 두 번째는, 대통령과 여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체제를 여전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서 정치개혁이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독주체제로 돼 있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임기를 손해볼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명분이 있다. 대통령 연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2년 중임하는 식으로 4년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제가,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 같네요. 권력 분산을 통해서 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력 집중에 따른 비리와 부패를 막는다. 그 다음에 중임제로서 묻지마 공약과 불효급 사업 남발도 막을 수 있다. 원포인트 하면은 정책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엉터리죠.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개헌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웃기는 소리죠.
비리와 부패가 막아집니까? 서로 짜고 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대통령 있고 당이 있잖아요. 같이 짜고 치고 같이 해먹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을 줄이면은, 지금 지금 기존 정당들이 부패나 비리나 부도덕이나 무능함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가지고 자꾸 이런 그 본질을 이렇게 흐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임제를 하면은 묻지마 공약을, 지금 단임제니까 묻지마 공약을 하는 겁니까? 중임제면 더 질러대죠? 2번 4대강을 해버리죠? 그럴 거 아닙니까? 중임하면. 차라리 정말 이런 거라면 무은내각제죠. 무은내각제에서 국민들한테 정책으로서 평가를 받아서 권력을 잡으면 4년마다 이렇게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굳이 제한을 안 받죠. 8년 할 수 있고 12년 할 수 있고 16년 할 수 있고 20년 얼마나 정책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4년 만에 끝나버리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상황은 물갈입니다. 첫 번째는 물갈입니다. 20대, 40대 자식 세대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300명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장관도 만들어내고 각 분야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로는 제도를 개편한, 특히 개헌, 국가의 어떤 기본 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권력 구조나 좀 광범위한 의미로 통치기구를 좀 바꾸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 요구 사항이나 그다음에 과거를 어떤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어떤 헌법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개헌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통치기구를 포함해서 국가 틀을 좀 새로 규정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기구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부가 뭐가 그렇게 지금 시급합니까? 그것도 저기 부산에 가서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해양수산부는 부산 지역을 위한 그 부서입니까? 웃기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근데 부산 사람들은 그러면 고기잡이 합니까? 모조리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못하도록 좀 근본적으로 헌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이야기 아니라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개헌 이야기는 계속 있어서 약간 우리 서 선생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선거 때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문제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아까 말씀 독일이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정부 구조나 정책 그다음에 통치 구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한국의 경우에 또 하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한국의 경우에는 정책적 일관성이 없을까? 특히 그 정책적 일관성이 없는 가운데 중에서도 정부 관료들이 정부가 자기 스스로가 뒤집어 버릴까?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4대강, 노무현 정부 때는 4대강의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하는 주체가 정부 관료들이에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정치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꼼짝을 못하고 설설설 길까? 그 다음에
어떤 재벌의 어떤 그런 그 로비라든지 어떤 가서 줄을 서고 관리를 받으려고 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려고 많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들의 몇 가지들 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물론 예전에 공부방에서도 얼핏 이야기한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로 그 20대, 40대가 저와 함께 같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꿀 수 있을 때가 될 때, 제가 그것들을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와 관련해서 개헌론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